눈과 세상이 보이는 시간, 아침경제 골든타임 박현진입니다. 네, 강수입니다. 오늘도 알찬 소식들 준비했습니다. 아침 신문에 나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한때 투기와 부정의 온상으로 비춰졌던 코스닥 시장, 서서히 부활의 날개짓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600선을 거의 7년 만에 돌파를 했는데요. 기관 외국인 투자들이 많이 몰렸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신성장 분야의 유망 기업들이 코스닥에 많이 몰려있기 때문입니다. 핀테크, 사물인터넷 등 새로운 기업들이 코스닥 시장을 키우고 있습니다. 7년의 잠을 깬 코스닥, 과연 계속 성장세를 이어나갈지 주목됩니다. 다음 뉴스 보시겠습니다. 2000년대 초반 국내 온라인 쇼핑몰의 태동기를 이끌었던 4050 세대, 이제 역직구몰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국내 제품을 온라인 쇼핑몰에 올려서 미국, 중국, 인도 등 해외 소비자들에게 파는 역직구몰. 이 4050 세대들은 벤처몰 1세대다운 경험을 살려서 역직구몰에서도 상당한 활약을 보이고 있습니다. 4050 세대, 어떤 활약을 더 보일지 기대가 됩니다. 다음 뉴스 보시죠. 세계의 갑부들이 재산을 모으는데 걸리는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분석한 흥미로운 조사 결과인데요. 그래픽 한번 보시죠. 지금 슈퍼리치의 원조로 불리는 워렌 버핏, 이 회장이 200억 달러, 한국 돈으로 22조 원을 버는데 27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가장 어린 페이스북의 최고 경영자 마크 저커버그는 8년 1개월밖에 걸리지 않았죠.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상장으로 대박을 터뜨린 덕분입니다. 앞으로 미래의 CEO들이 얼마나 이 시간을 단축시킬지 상당히 귀추가 주목됩니다. 네, 오늘의 골든타임 주요 뉴스입니다. 먼저 정부의 해외 원조 전담기관인 코이카가 100만 명이 넘는 개발도상국 주민들의 빈곤 탈출을 돕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새마을 운동을 해외 16개 나라에 수출해서 농촌 발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요르단이 IS의 보복 공습을 선포한 지 하루 만에 IS를 실제로 공습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외신 보도처럼 압둘라 2세 요르단 국왕이 직접 전투기를 조정해서 공습에 참여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에 충북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식에서 우유로 건배를 제안해서 화제입니다. 박 대통령은 최근 낙농가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참석자들과 우유로 건배를 했고, 이에 대해서 낙농업계는 환영의 입장을 밝히면서 정부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사고를 낸 무리 연예인들, 방송 복귀의 평균 4.5개월, 이 성범죄를 저지른 연예인들은 복귀하는 데에 10년 이상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냈습니다. 무리를 빚은 연예인들이 역풍 없이 복귀하기 위해서 먼저 해외에서 활동을 시작하거나 자기 스스로를 풍자하는 방법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내인은 내가 교정한다. 비뚤어진 자신의 치아를 스스로 교정하는 이른바 셀프 치아 교정이 미국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하는 것보다 비용이 10분의 1로 싸기 때문인데 우리나라에도 전해지면서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먼저 개도국의 새마을운동 수출이 활발하다, 이 얘기부터 김영모 코이카 이사장 그리고 정철진 경제 칼럼니스트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이카 하면 가장 먼저 해외 봉사단이 떠오릅니다. 과연 어떤 일을 하는 곳입니까?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뭐 해외 봉사를 하는 분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 또 저희들이 직접 봉사단도 선발해서 운영, 교육하고 그렇게 하죠. 근데 봉사단은 이제 저희 업무 중에 하나고, 저희 업무는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원조를 다른 개도국에 시행해주는 임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제가 주요 뉴스에서도 소개를 해드렸지만 새마을운동을 개발도상국들에게 많이 수출을 한다고요? 저는 좀 수출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약간 거부감을 느낍니다. 그렇습니까? 네, 왜냐하면 이제 국제적으로 많은 분야가 발전하고 중산층이 많이 생겼지만 아직도 극빈층의
사는 인구가 상당수 있고 네네. 한 9억 명 정도가 그 빈곤선상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유엔에서 15년 동안 유엔 천년 정상의 목표를 그때 그렇죠. 박사님께서도 네. 계셨잖아요. 네. 천년 정상 목표를 해서 와갖고 이제 빈곤은 반 정도로 줄었지만 아직도 극빈 상태나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네. 빈곤의 타파가 전 세계적인 공동 목표입니다. 아직도. 네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일이 여러 개가 있지만 과거에 우리가 극빈 상태에서 급속히 산업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네. 새마을의 경험과 전략이 매우 유효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이 저희들 새마을 전략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럼 그렇다면 새마을 운동이 하나의 브랜드로 자리를 잡았다고 봐야 되나요? 해외 무장원조 차원에서. 지금 그 많은 분들이요 SMU라고 단어를 씁니다. 새마을 운동이라는 약자를 아, SMU라고 해서 SMU. SMU 그리고 우리 새마을 로고를 쓰고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정착이 되어가고 확산되는 과정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SMU 이제 새마을 운동이 새마을 자체가 운동. 예. 새마을 운동의 약자네요. 그렇죠. 네. 이게 왜 이렇게 방문역자. 퍼지느냐? 실은 실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 어디에서도 이 농촌 사회가 산업화로 갈 때 이렇게 단기간에 빠르게 결과를 낸 그런 어떤 운동 같은 게 없거든요. 그래서 많이들 원하는 것 같고 메시지가 굉장히 정확합니다. 가령 어떻습니까? 근면이라든가요, 네. 자주라든가요, 주인 정신이라든가 도전 정신 이런 메시지들이 너무나 명확하고 거기에 따른 결과 하나의 업무 플로우들이 프로세스들이 명확해가지고 어느 국가 뭐 가령 이제 이 코이카라는 게 주로 이제 개발도상국들을 많이 지원하게 되는데 다 먹힙니다. 이런 네. 하나하나 과정들이 네. 그래서 더 많이 열광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네. 한국은 오랜 기간 동안 원조 받는 나라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조 해주는 네. 나라로 바뀐 지가 이제 불과 몇십 년 되지 않는데요. 감회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아니, 저희가 참 재밌는 게요. 네. 개도국에 저희가 나가보면 저희가 어렸을 때 우리의 삶을 보는 것 같은 아주 유사한 모습이 벌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 나라는 아주 못 살던 극빈국. 네. 그러니까 뭐 저희는 어렸을 때 기생충약 받고 머리에 이제 막 뭐 이렇게 이 잡는 거. 이 잡는 거 예. 뭐 DDT 뿌리고 뭐 저 점심 못 싸우는 아이들 때문에 이제 우유나 그것도 이제 밀가루 이렇게 뭐죠 파우더 우유 받고 네. 아, 그러고 살았지 않습니까? 농촌 가면 전부 네. 그 인분으로 전부 농사 짓고 그 굉장히 위생이 없었고 그런 과정을 겪고서 저희가 여기까지 왔고 저희들이 나가보면 저희랑 비슷한 점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선진국과 달리 우리는 과정 전체를 지금 라이브 메모리로 갖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분들한테 더 필요한 지식과 경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많은 나라의 해외 원조 가보시면 뭐 과거에 우리나라도 많이 생각이 난다 네. 얘기하셨는데 뭐 사례를 보니까 뭐 에티오피아 같은 경우에선 남편이 죽으면 뭐 시동생이랑 강제로 결혼을 해야 하고 뭐 이런 관습이 많이 남아 있다고 하는데 그런 사례들 좀 얘기를 해주세요. 원래 이제 무슬림의 그 예. 전통이고 또 무슬림 외에도 중동 아프리카 지역에서 이제 그런 전통이 있죠. 근데 이제 저희가 새마을 자립 정신을 가리키니까 어떤 이제 그 돌아간 과부가 막연히 먹고 살 것도 없고 아이들을 키워야 되는데 젖소 한 마리를 분양을 받아갖고 그걸로 이제 자기도 자립 정신을 해보겠다고 결혼을 안 하고 혼자 9명을 키운 사례가 그분이 9명을. 아직도 저희들이 네. 지원한 마을에 아직도 아, 근데 그런 극빈층이 많은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하는 겁니까? 네. 뭐 돈을 주는 건가요? 아니면 식량을 주는 건지? 저희가 아무래도 지원을 하죠. 뭐 돈도 지원을 어느 정도 하지만 돈은 아주 미약하고요. 본인들이 나와서 이제 새벽부터 떨쳐나와서 하루 종일 일을 하게 하고 네. 뭐 조그만 건물을 짓더라도 다 같이 하게 하고 네. 자기들이 기획을 하게 하고 여성들이 앞장서서 구습을 타파하고 여성들과 아이들이 물 한 동이 기르러 뭐 몇 시간씩 시간을 허비하고 이런 걸 이제 없애주면서 실제 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고기를 잡는 방법을 거기에 네, 주력을 네. 합니다. 물론 이제 노력한다는 지원도 해야 되지만 예. 그 자기들 스스로 조직하고 이것이 내 거다 하는 정신을 갖게 해주는 게 이제 네. 기본입니다. 저도 이 코이카 활동 높게 평가하고 싶은 게요. 네. 뭐 미국, 동일, 프랑스 연간 수십조 원, 15조 원씩 지원을 하지만 실은 우리는 아직 그런 여력은 안 되는데 이 코이카의 이 민간 봉사 사절단들이 한 명 한 명이 오히려 그런 수십조 원을 대체할 정도로 이런 곳에서 특히 아프리카 같은 곳에서 굉장히 국위 선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측면이 정말 많습니다. 저희들이 요즘 아까 그 방송 첫 번째 뉴스에 이제 핀테크 뭐 사물 인터넷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드론이 택배라는 세상에 무슨 새마을이냐 이런 생각하기 쉽습니다. 좀 많이. 예, 그래서 저희들 고민은 이제 새마을이 2015년의 새마을이기 때문에 어떠한 적절한 기술들이 거기에 많이 적용돼야 되고 그게 활용돼야 되느냐. 그리고 그분들도 이렇게 바뀌는 세상에 대한 정보와 그 액세스가 있어갖고 이런 네. 바깥의 세상의 것을 활용되고 연결이 돼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땀과 정성으로 하는 활동이 거기 접목되면서 작은 액수지만 남보다 한 10배 효과를 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고심하고 있습니다. 네. 예, 코이카 해외 원조 지금 뭐 봉사단 활동 같은 것들 중동에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요새 중동도 중동이 하죠. 시끄러운데 괜찮나요?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중동뿐만 아니라 테러 위험이 있는 데는 많이 있고요. 특히 이제 중동이 문제가 되는데 조금 전에 요르단 우리 IS 네. 폭격 얘기가 그렇죠. 나오는데 요르단을 중심으로 상황이 점점 악화될 가능성도 있어서 외교부하고 저희하고 같이 우리 국민들 또 우리 봉사단 직원들 전체를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원래 알겠습니다. 더욱더 활발한 활동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김용모 말씀 코이카 고맙습니다. 이사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드렸듯이 코이카 중동 지역에서도 해외 봉사와 원조 활동 앞장서고 있는데 이 중동 지역이 굉장히 요즘에 IS 테러 때문에 시끄럽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예, 이슬람 국가 IS가 요르단 조종사를 화형시키는 모습을 주민들에게 공개 상영했습니다. 네, 프랑스에 대한 추가 테러까지 위협하고 나섰다는데 프랑스에도 역시 비상이 걸렸습니다. 리포트 먼저 보시죠. 거리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 요르단 조종사가 무참히 살해되는 장면이 고스란히 비춰집니다. 그런데 거리에 나와 있는 사람들, 고통 속에 죽어가는 조종사를 보며 환호성을 지릅니다. 10살도 채 안 돼 보이는 소녀는 활짝 웃으며 섬뜩한 말을 늘어놓습니다. والله يعني فرحان كثير لأنه حرقوه لو أنا كان حرقت فيني IS의 잔혹한 범죄에 대해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응징을 다짐한 가운데 IS는 곳곳에서 영상을 틀고 내부 분위기를 다잡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화형이 오직 알라만이 불로 심판할 수 있다는 이슬람 율법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커지는 데 대해서도 불신자에겐 화형도 허용된다는 새로운 율법 해석 전단까지 만들어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IS는 프랑스에 대한 추가 테러를 경고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주건을 한 IS 대원들이 프랑스 내 무슬림들에게 테러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모습이 담겨 있는데 프랑스 정부는 지난달 파리 테러 사건의 여성 공범이 영상 속에 등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경찰을 향한 칼부림 사건 등 후유증이 여전한 프랑스에 또다시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동윤입니다. 네, 이 시간 김태현 변호사, 황스택 경제부 기자도 함께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함께 보셨지만 요르단의 전투기 조종사 IS로부터 산채로 화형을 당했습니다. 지금 보셨듯이 이 영상 돌려보면서 웃기도 하고 굉장히 경악스럽고 너무 무서운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어제 하루 종일 SNS 통해서 그 요르단 조종사의 화형 그 예. 동영상을 아마 받아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더 가슴 아프고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영상을 마치 무슨 영화 기법처럼 그렇습니다. 찍고 그것을 네. 뭐 편집하고. 그래픽 처리까지 예. 하면서 와, 이 생명 조종사가 이렇게 잔인할 수 있는가? 이래서 심지어 지금은 어린 애들까지 그 관중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것까지 이제 팬으로 이렇게 돌리는 그런 모습까지 나오면서 네. 이 잔악성의 끝은 어딘가 이렇게 되고요. 지금 뭐 이집트의 순위파 원래 오리지널 단체 역시도 이 IS에 대해서 이건 인정할 수가 없다. 이렇게 중동 국가까지도 분노를 불태우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요르단 이런 와중에 요르단 국왕이 직접 전투기를 몰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또 그 관련 사진을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어떻습니까? 가능성이 있는 얘기인가요? 네, 일단 요르단 국왕 이 자체 국왕하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시청자분들은 그냥 이렇게 한가하게 앉아서 나라를 이렇게 좀 지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 요르단 국왕 이 경력을 보면 네. 이 말이 허언이 아닙니다. 자, 요르단 국왕 같은 경우 영국의 왕립 군사학교에서 군사교육을 받았고요. 그리고 영국의 기갑연대에서 연대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특히 방금 앵커께서 폭격을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전투기를 모은 경험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라크 언론과 CNN에서 요르단 국왕이 직접 나서서 폭격에 참여할 것이다. 이런 보도 나왔는데 아직 확정적으로 국왕이 참여했는지는 밝혀지진 않는데요. 네. 어쨌든 국왕이 지금 IS 단체에 대해서
심각한 복수를 맹세를 했기 때문에 그 요르단 군에 있어서 IS에서 엄청난 공격이 예상될 것으로 좀 보입니다. 네. 혹시 어제 요르단 전투기가 맹폭을 했다고 그러죠? IS 본거지에.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요르단 같은 경우에는 저 조종사가 지금 이렇게 생포된 다음에는 지금 미국이 주도하는 그 공습에서 약간 한 발을 빼는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그 생포된 줄 알았던 그 조종사가 화형을 당한 모습을 보면서 다시 공격의 고삐를 지금 당기고 있습니다. 네, 어제의 맹폭에는 이 국왕이 직접 조종기를 운전해서 뭐 이렇게 공습에 참여하진 않은 것으로 일단 보도가 조금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굉장히 특이합니다. 자동차 경주, 뭐 스쿠버 다이빙, 잠수 이런 자격증 같은 걸 소지하고 있는데 네티즌들은 또 국왕이 근데 만약에 아직 하진 않았지만 직접 가게 되면 잡히면 어떡하냐 뭐 이런 우려도 있어요. 뭐 그런 우려도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그 처형된 저 조종사도 사실은 다국적군 참여해서 폭격에 들어갔다가 이제 잘못돼가지고 잡힌 건데. 그렇죠. 국왕도 그럴 위험성이 있습니다. 근데 국왕이 뭐 그런 위험을 감수가 직접 하겠느냐에 대해서 조금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찌됐건 간에 어떤 그 국왕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노림수들이 있던 것이죠. 왜냐하면 요르단 국민들이 사실은 이 전쟁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거든요. 야, 그 IS랑 미국이랑 하는 거지 무슨 상관이야? 이거 무슨 상관이야? 예, 이러고 있었는데 본인들 어떤 조종사가 그렇게 되면서 국민들이 지금 뭐 분노하고 있고 국민들 단합하기 위한 정치적 노림수도 있을 것이고 또 네. 하나는 IS의 지금 당면 목표 중에 하나가 요르단 왕정을 어떤 붕괴시키는 거라는 얘기 보도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요르단 국왕 입장에서는 지금 IS에게 강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입지도 좀 불안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좀 어떤 그런 그 폭격이랄까요? 이런 강경책으로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요르단 국왕은 전투기 탑승 사진을 공개하면서 화제가 되었는데요. 네. 우리 대통령은 우유 건배를 제의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네. 우유 재고로 어떻게든 돈을 좀, 우유 재고를 어떻게든 줄여보자는 차원의 건배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만큼 심각한가요? 우유 굉장히 재고? 심각합니다. 이게 한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이제 크게 한 3가지 요인 때문에 지금 낙농업계, 우유업계가 다 힘듭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우유를 안 마십니다. 우유 소비량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네. 아이들이 저출산 때문에도 안 마시지만은 제 아들 초등학생들인데 안 마셔요. 그러니까 그만큼 네. 우유 소비량 자체가 일단 줄었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은 이제 아이스크림 같은 네. 따르게 이제 제 2차 가공 쪽에 원유를 쓰면 되지 않나. 근데 여기에 수입 분유가 있습니다. 이게 워낙 싸거든요. 그러니까 또 역시 원유를 쓰지 않습니다. 게다가 중국의 수출길도 막히면서 네. 원유가 일단 남아돌게 됐고 이제 마지막 3번째가 문제인데 이제 낙농업계를 보호하자는 측면 때문에 원유 가격 연동제라는 거를 이제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아무리 뭐 시장 상황이 안 좋더라도 원유 가격은 인플레이션 플러스 알파까지 늘 보호해주자. 보호해주자. 예, 그러니까 원유 가격은 늘 상승하게 되는 겁니다. 시장 원리랑 좀 그렇죠. 다른 얘기네요. 그러면 이제 우유업계가 알아서 자신들의 마진을 포기하거나 유통업계가 네. 해가지고 그 시장이 이렇게 어려울 때는 이 우유 가격을 떨어뜨리면 좋은데 우유업계 역시도 내가 왜 손해를 봐? 마찬가지로 가격을 같이 덩달아 올리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공급이 남아도는데 가격은 떨어져야 되는데 이 원유 가격 연동제 때문에 우유 가격은 오히려 더 오르면 올라지 떨어지진 않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소비자들은 더 외면하고 있고 이 3가지 요인들이 맞물리면서 네. 재고는 남아돌고 낙농업계는 힘들고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비싼 우유를 먹어야만 되고 이런 상황에 최근에 악순환이 축산업계가 아주 극단적인 처방을 취했다는 얘기도 있던데. 네, 그렇습니다. 저 얼마 전 그 동아일보에서 기사를 써서 네. 네. 그 인터넷상에서도 많은 좀 화제를 일으켰었죠. 네. 지금 젖소들이 한 11년 만에 처음으로 한 10,000마리 정도가 살처분이 됐습니다. 네. 지금 어차피 공급이 워낙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줄일 수밖에 없어서 젖소를 지금 이렇게 도축을 하게 됐는데요. 자, 이런 부분만큼 이 수요가 계속 늘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는 특히 좀 유통업체들 그리고 좀 우유업체들이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 보고서에 따르면 유통업체 그리고 우유업체의 그 마진율이 한 30% 육박하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네, 30%요? 예, 다른 그 상당히 제품에 비해 높군요.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낮추지 않으면 소비자들을 되찾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네, 저희도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우유 건배를 했는데 저희도 네. 한번 우유 건배를 하면서 우유 소비를 촉진시키는 그런 이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유를 마셔야 될 것 같아요. 진짜로. 예. 뚜껑을 열고요. 예. 저희도 우유 건배를 하겠습니다. 네. 뭐 우유 낙농업계를 위해서. 위하여. 위하여. 네. 예, 예. 우유가 좀 많이 팔렸으면 예. 좋겠습니다. 맛이 좋은데요. 우유 수비가 좀 많이 늘어났으면 그쵸. 좋겠네요. 좀 가격도 좀 내렸으면 좋겠고요. 그렇죠? 예, 가격이 좀 내리는 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얘기로 좀 넘어가 보죠. 어제 새벽에 그 인터넷 검색어에 탤런트 이명규 씨가
또 올랐었습니다. 그렇죠. 또 술집에 가서 또 난동을 부렸기 때문에 입건이 된 건데 사실 이런 얘기가 어제 오늘 얘기가 좀 아니었죠. 근데 집행유예 기간이 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전에도 비슷한 일이 계속했기 때문에요. 가중처벌 지금 되는 거 이명규 아닌가요? 씨 같은 경우에는 수사당국에서 영장 청구한다는 얘기도 어저께 잠깐 보도가 나왔었거든요. 그 네네. 집행유예 기간인 것들도 있고 이명규 씨가 사실 이런저런 일로 뭐 무정치식이나 이런 부분들 가지고 한두 번 얘기가 나온 것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네. 한 번이라고 하면은 경찰에서도 훈방 조치할 수 있겠지만 네. 아무리 작은 죄라도 동일한 죄가 반복되게 되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아 이제는 불구속 상태로 해서는 안 되겠지 않냐라는 얘기가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이명규 씨 조금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번에는 조금 어려워질 수 있지 않을까 현재까지 예. 그렇게 보이네요. 네, 폭행 그리고 음주운전 네. 또 뭐 성폭행이라든지 굉장히 무리를 일으킨 연예인들이 많은데요. 과연 이런 연예인들이 어느새 조금씩 복귀하는 그렇죠.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연예인 복귀들의 복귀에도 잘 보시면 법칙이 있다는데 네. 과연 어떤 법칙이 있을까요? 네, 제가 좀 나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연예인들의 복귀 잘 보시면 법칙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각종 사건 사고들 가운데 음주운전 비교적 가볍다고 생각해서일까요? 복귀까지 4.5개월, 가장 복귀 시간이 짧았습니다. 그리고 마약류 투약이 14.5개월, 불법 도박이 18.1개월로 나타났는데 하지만 죄질이 좋지 않은 뭐 성범죄나 병역 비리 같은 경우에 솔직히 말해서 복귀가 쉽지 않습니다. 사례들 한번 직접적으로 볼까요? 지난해 11월에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1년을 받은 노홍철 씨, 무한도전 등 출연 중이던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한 뒤에 현재 자숙을 하고 있죠. 2013년 1월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된 이승현 씨는 주목도가 낮은 케이블 TV에서부터 다시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지상파 대신에 이렇게 케이블 TV부터 공략을 하는 것, 주목도가 낮기 때문일까요? 무례 연예인들의 공통적인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2013년 이 불법 도박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붐은 14개월 만에 지상파 MC로 서벌가 됐지만 복귀가 너무 이르다, 자숙기간이 너무 짧다라는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성범죄 복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2009년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던 가수 이수. 얼마 전에 굉장히 시끌시끌했는데 뭐 음악 경연 프로그램에 출연하기로 해서 1회분 녹화도 하고 또 경연에서 2위까지 차지를 했지만 여론의 거센 역풍에 부딪혀서 프로그램 하차는 물론이고 나온 분량 전체가 통편집이 되기도 했습니다. 병역 비리도 마찬가지죠. 싸이처럼 군대를 2번은 갔다 와야 대중의 분노가 그나마 좀 사그라듭니다. 2010년에 군대 안 가려고 거짓말을 했던 MC몽은 지난해 10월에 4년 만에 음반 발매를 했지만 여전히 방송 출연 못하고 있습니다. 네, 김태현 변호사님 이렇게 네. 정리를 해보니까 정말 무리를 일으킨 연예인들 복귀에 좀 법칙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말씀드렸던 뭐 케이블 TV부터 복귀한다 이거 외에도 굉장히 좀 여러 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케이블 TV부터 복귀할 수밖에 없는 게, 그 아마 공중파에 좀 부담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네. 공중파에서 출연을 안 시키는 거고, 저 이수 씨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번에 그 MBC에서 출연시키려고 했다가, 왜냐면 이수 씨 같은 경우는 어찌됐건 사실 그때 기소 요청을 받았거든요. 기소유예. 왜냐면 이제 미성년자인 걸 몰랐다고 그랬는데 그게 그 당시 상황으로 봤을 때 이제 검찰이 인정을 해준 거죠. 아, 네. 정말 몰랐겠구나라고 하고, 그래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거라서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다른 그 연예인들과 좀 다른 사항은 있어요. 그래서 이제 MBC에서 복귀시키려고 했다가 시청자들의 거센 항의를 받고 이제 중단을 시킨 건데 이게 기준이 없어요 지금 방송국에서. 네. 사실 나라에서 강제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방송국 이제 자체 자체적으로 나름대로 각각 다른 건가요, 그럼? 나름대로 지금 기준이 예를 들면 뭐 음주운전은 무슨 징역 얼마 나왔을 때까지는 뭐 몇 개월 출연 정지시킨다, 섞인다 이렇게 방송국에서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일관된 기준이 없다 보니까 사실은 저게 죄별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그 연예인의 인지도에 따라서 그러는 게 아닌가. 네. 아주 유명한 연예인. 야 그럼 너 조금만 쉬어. 한 2달만 쉬면 우리 복귀시켜줄게. 네, 네. 이러는 것이고 예를 들어 사실은 이수 씨 같은 경우는 노래 실력은 굉장히 좋다고 하지만 네. 대중적으로 아주 인기 있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몇 년씩 있는 거지. 만약에 저기 이수 씨가 아니라 정말 그 당시에 탑 가수였다고 한다면 그럼 복귀 못했을까요? 복귀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방송국에서 어느 정도 나름대로 일관된 기준을 가지고 시청자들을 설득을 하는 과정이 있어야지 아무런 기준도 없이 코에 고면 코걸이, 귀에 가면 귀걸이시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어쨌든 네, 그러고 말씀하시죠. 보면은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반년짜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주운전은 그나마 상당히 많이 관대해졌다 이런 걸 느껴지는데 네. 두 가지입니다. 이 성범죄하고 군대 문제는
글쎄요, 지금 MC몽도 군대 문제로 엮여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는 대중들이 굉장히 좀 혹독하다 이런 것을 느끼고 멀게는 유승준 씨도 있지 않습니까? 유승준 씨는 아직까지 있죠. 그렇죠. 예. 유승준 씨 같은 경우 생각해보면 가장 대중들의 배신감이 컸던 게 유승준 씨의 어떤 이미지 자체가 상당히 건강한 청년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또 본인이 막 운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뭐 해병대에 입대를 하겠다 이런 말까지 했다가 지금 이제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서 미국 시민권을 다시 얻고 네. 도피성 출국을 하는 바람에 기억하실 겁니다, 시청자분들이. 공항에서 왔다가 병무청에서 그 입국을 허락하지 않아서 다시 공항에서 미국으로 돌아갔고요. 맞습니다. 지금 뭐 중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특히 이 병역을 좀 기피했다 이런 부분들은 방송국뿐만 아니라 이제 국민 정서가 좀 용납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결국 대응하는데 전공법이 가장 네. 좋은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뭐 사이트 분명한 사과. 그렇게 군대를 2번 가면 그래서 MC몽도 만약에 그때 나왔을 때 군대를 아예 갔었으면 한 1년 뭐 반 2년이라도 자숙기관이랑 거의 맞물리지 않았을까 이런 조언 나왔는데 이건 개인적인 선택인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김태현 변호사도 얘기했지만 기준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각 연예인별로. 네. 왜냐면은 아까 이수 씨 얘기했지만 이수 씨가 또 기소 유예가 거의 불기소, 그러니까 형이 없습니다. MBC도 그 점 때문에 했던 것 같은데 네. 그런 사람이랑 또 실제로 형을 뭐 2년 5개월의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과는 또 어떻게 돼야 될지 이런 것들이 자체에 좀 공시적으로 좀 나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조금 더 한마디 더 하고 싶은 건 전 음주운전에 대한 복귀 시기가 너무 짧은 게 저는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네. 얼마 전에도 음주운전 때문에 지금 경차가 화재 입으면서 큰 사망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음주운전 같은 게 과연 저렇게 쉽게 면죄부를 줘야 되는 그런 일인지 그 부분도 한번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음주운전에 대한 처분은 조금 짧은 것 같고 어쨌든 공인인 연예인들 음주운전이건 성범죄건 병역 비리건 절대 하시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셀프 치아 규정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내 이는 내가 규정한다라는 건데 아이들 교정 비용 워낙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지역마다 굉장히 편차도 좀 큰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내일이 스스로 교정해보자라는 게 좀 해외에서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 뭐 교정비가 지역마다 편차뿐만 아니라 사실 가격 자체가 비싸고 제가 알기로 의료보험 혜택 자체가 없는 걸로 알고 맞습니다.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임플란트도 그렇고 어제도 어제도 했잖아요. 홍삼 가격 자체도 그렇게 틀리다고 하는데 네. 이게 사실은 가격이 워낙 천차만별이고 고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아 내가 혼자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내가 해서 가격을 낮추겠다. 가게에 어떤 경제에 어떤 도움이 좀 돼보겠다라고 하는 방법들을 강구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이제 이거 실은 셀프 치아 교정이 지금 유행되는 곳이 미국입니다. 네. 미국에서는 이 치아 교정 비용이 기본적으로 $10,000입니다. 1,000만 원. 굉장히 비싸죠. 굉장히 비쌉니다. 비싸네요. 우리는 비급여긴 하지만 경쟁 때문에 뚝 떨어져서 지금 한 300만 원에도 교정이 가능하거든요. 예. 근데 미국은 $10,000 이상입니다. 왔다 갔다 병원까지. 보험이 있어도 이건 마찬가지여서 지금 미국인들 사이에서는 유튜브에서 그 자기 스스로 본을 뜬 다음에 네. 교정하는 이 틀 있지 않습니까? 이 지금 틀을 이 네, 영상입니다. 그림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저거를 제조사에 보내가지고 스스로 셀프 교정을 하는 저게 유행이랍니다. 네. 저렇게 하면 비용이 한 $60, 한 70만 원 선, 80만 원 선으로 이게 뚝 떨어지게 된다고 하니까 1,000만 원대에서 한 80만 원 선으로 뚝 떨어지게 되면은 거의 10분의 엄청난 1, 격차네요. 엄청난 격차이기 때문에 네. 요즘 미국인들이 저기 선풍적인 인기라고 하는데 미국 의사업계도 그렇고 우리나라 의사업계도 굉장히 위험하다. 뭐 이런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부작용이 있겠죠. 부작용이 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중요한 건 그거 같으면 저도 이제 저 와이프가 저 치아 교정을 해서 제가 많이 이제 치과에 같이 이제 운전해서 데려갔었는데 네. 저게 만드는 건 똑같습니다. 뭐 치과를 가서도 본만 뜨고 네. 치과도 그쪽에 그 서류를 뭐 미국이나 이런 데 보내서 가져오는 건 똑같거든요. 네. 근데 다만 중요한 게 이걸 꼈을 때 네. 지금 이게 잘 껴야지만 이 치아가 변형이 되기 때문에 과연 지금 이게 어떤 상태로 좀 되어 있는지 단계별로 요거를 밟아가야 되는데 그거를 만약에 지금 저 스스로 했을 때 과연 이게 제대로 됐는지 요게 체크가 안 될 경우에는 네. 좀 효과도 좀 반감될 수 있고 부작용이 있는 그 위험만 잘 한다 그러면 저는 뭐 괜찮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은 합니다. 네, 치과 의사들 반발 굉장히 셀 것 같은데 불법이다라고 대응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미국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그러니까 만약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된다면 또 역시 치과 의사 옆에서 강한 이제 반발이 있을 거고 복지부에서 어느 정도 제동을 걸겠죠. 다만 의료용이기 때문에 조금 주의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돈이 보이는 돈 버는 비법 코너로 좀 넘어가 보시죠. 박앵커님 혹시 요즘에 공테크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생소하는데요. 네, 저도 사실 생소했는데 오늘 이 비법 공개 돈이 보인다 해서 손재원 아나운서가 어떤 건지 소개를 해드린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네, 비법 공개 돈이 보인다. 오늘 알려드릴 비법은 공모전과 재테크가 합쳐진 공테크입니다. 공모전에서 받은 상금으로 재테크까지 할 수 있다라는 뜻인데요.
그렇다면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공모전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공모전은 크게 기업에서 주관하는 체험형 공모전과 국가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주최하는 공모전,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체험형 공모전은 객원 기자단, 모니터 요원, 체험단, 리서치 채널 등으로 세분화되는데요. 가전기기, 식료품, 화장품 등 여러 종류의 신제품을 미리 체험해보고 매달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지며 사용 후기를 기업 측에 말해주거나 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이벤트를 기획하기도 합니다. 국가 주최 공모전의 경우 인지도가 높은 기업체 공모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도전하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수상 확률이 더 높은 편인데요. 국가보훈처에서 주최하는 애국가 부르기 UCC 공모전, 안전행정부의 정부 3.0 로고송 가사 공모전, 국토교통부의 도로교통 안전을 위한 홍보작품 공모전, 문화체육관광부의 행복한 사진 공모전 등이 있습니다. 공모전, 이름은 좀 거창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리 어렵지 않죠? 비법 공개 돈이 보인다. 다음 주에는 더 솔깃한 돈 버는 비법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바라본 이슈, 박상원 공간과 미디어 소장, 배병휴 경제풍월 대표,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여야가 진통 끝에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할 증인과 참고인 협상에 타결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 일정 조정 문제를 놓고 다시 또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요. 과연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뭐 합의 보겠죠. 합의 보는데 이제 그 정인 요청을 하려면 송부를 해야 되는데 어제 밤늦게 합의를 봤으니까 그날을 놓쳤으니까 야당은 이제 원래 9일 10일인데 하루 늦추자 뭐 이런 거고 여당은 못 하겠다는데 아마 오늘 중으로 뭐 이런 정도는 타결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 11일경 그러니까 11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손정국 그 전 경기도총장 정인 채택 문제가 논란이 됐는데 정인 채택은 합의를 했죠. 합의를 했죠. 근데 정인 이제 하려면 정인으로 나와주십시오 해야 되는데 며칠까지 넣어야 되는데 9, 10일은 현실적으로 이 정인이 나오기는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일정을 조정하든지 안 나오든지 둘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손종국 전 경기도총장 네. 정인 출석과 관련해서 왜 이렇게 이견이 컸습니까? 글쎄 이제 급여를 받았다 뭐 이 문제인데 경기도에서도 그렇죠. 이완구 후보가 이제 이 문제인데 뭐 총장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 뭐 이런 논란인 것 같은데 그 외에 뭐 며느리 문제, 뭐 아들 문제, 가족들 문제까지 정인 채택 문제가 논란이 많았는데 어쨌든 뭐 청문회에서는 정인 문제 갖고 여야가 둘 다 얘기를 하는 건데 야당이 좀 깜빡한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11시 뭐 이렇게 타결이 안 되면 이게 청문 일정이 안 맞다는 것을 착각했을 수도 있는 것 같고 뭐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럼 뭐 경기도 그 교수를 재직할 때 그 야당 얘기는 그 교수를 재직하고 그것도 뭐 의혹이 좀 있다고 하지만 그럼 국회의원 들어와서도 경기도에서 월급을 받았던 거 아니냐? 그거를 이제 보려고 경기도 전 총장을 부르겠다는 건데 사실 그 월급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그거 계좌 까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거 보면 되죠. 굳이 뭐 그 경기도 총장 들어와가지고 월급 국회의원 된다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하면 총장을 기억하겠어요. 그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떻게 보면 경기도 총장이 그렇게 중요한 증인이라고 저는 생각지 않는데 그걸 가지고 사실을 줄달리게 해가지고 약간의 파행이 있었던 건 사실 보긴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국회가 이제 갖고 있는 힘 중에 이제 부르는 건데 이 정인이 뭐 아무 지원제 없이 국회 나가는 게 부담스럽죠 사실은. 상당히 부담스럽고. 부담스럽고. 네. 고위공직자 국회 청문회가 대단히 중요하고 꼭 필요한데 말씀입니다. 네. 맨날 이게 일정에서부터 정인 채택 가지고 이렇게 논란을 벌일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 제도가 좀 바뀌어야 됩니다. 정인으로 야당에서 정책적으로 불러내는 사람 중에 본인들이 동의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애매하게 정인성에서 자기가 인격과 명예에 손상을 입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인 채택 문제나 정인들의 정언을 듣는 것도 비공개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완구 후보자에 관련된 혐의는 샅샅이 밝혀내야 되겠습니다만은 정인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인격과 명예에 관련된 부분을 이렇게 정책적으로 끌어내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실제 이완구 후보자가 야당과는 좀 관계가 원만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야당이 이렇게 세게? 아니 그러니까 이제 뭐 처음에 이제 뭐 원내대표를 했고 뭐 야당 우영근 원내대표 잘 지냈고 또 정치인 출신이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굉장히 순항하지 않겠나라고 봤는데 물론 저도 이제 청문 결과가 뭐 부결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국회에서. 근데 이제
첫 번째는 이완구 후보자가 초반 이 청문 대응에 좀 미숙했다, 정치적으로. 어떤 부분이? 너무 자신감 있게 뭐 자판기다, 뭐 모든 문제 다 물어봐라, 뭐 네. 기자들이 질문하면 딱 나오고 하니까 국민 여론이 좀 싸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 당신이 그렇게 완벽히 살아왔습니까? 그럼 망원경 대신 현미경을 한번 들이대볼까요? 라는 여론이 이렇게 돌아선 것이고, 또 하나는 야당은 어쨌든 청문회에 엄격히 임해야 되는데 처음에 뭐 언론에 나오기에는 뭐 적당히 설설, 그다음에 충청 출신 야당 의원들은 우리는 못하겠다, 충청여론 뭐 이렇게 되니까 야당에 대한 비판도 있는 것이죠. 아, 청문회에 좀 진지하게 임하고 그다음에 청문회에서 물어볼 거 물어봐야 하는 게 야당의 기능인데 네. 당신들 뭐 하는 거냐는 여론이 또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이제 이완구 후보자가 처음에 스텝이 좀 엉킨 부분, 네. 좀 일단 겸손 모드가 아니었던 부분과 야당에 대한 질책들이 이제 맞물리면서 그럼 한번 해보자, 뭐 이런 모드로 이제 급선을 했고, 그다음에 그 시점에 이완구 대표는 갑자기 이제 허리를 숙이면서 이제 로키를 유지하는 뭐 이런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게 2월 8일 전당대회 있잖아요. 전당대회에서 어떤 새 지도부 출범하고 야당 입장 첫 번째 이벤트입니다. 첫 번째 이벤트가 이완구 총리 내정자의 그 인사청문회이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 나름대로 화력을 집중시켜서 본인들의 어떤 좀 존재감을 보여주고 좀 쪼개진 당을 좀 담합시키려는 기회로 삼으려고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청문회가 더 걱정이 되는 거죠. 역시 이번에도 정책 청문회가 아니라 신상털기적 청문회로 가버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좀 우려가 생기네요. 네, 이 후보자 또한 요즘에 나 마음고생이 심하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다고 하는데 몸무게가 많이 빠져서 홀쭉해지지 않았냐라고 기자들한테 많이 묻기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그것도 청문회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모든 건 청문회 때 가서 얘기하겠습니다. 네, 뭐 다른 발언은 지금 뭐 저희가 준비를 못했고 일단 모든 걸 다 청문회에 가서 말씀드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처음에는 안 저러셨죠. 말씀하시죠. 처음에는 안 저러셨죠. 뭐 예를 들어서 부동산 문제, 뭐 아들 뭐 병역 문제 짝깍짝깍 이렇게 진짜 자판기처럼 딱 질문하면 답이 나고 질문하면 답이 자료도 나고 바로바로 나오고. 여행용 가방 하나에 공직자 그렇죠. 생활 뭐 월급명세 다 있다 뭐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역풍이 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청문회라는 것은 이제 국민 앞에서 하는 것인데 겸손해야죠. 자세를 낮게 유지하고 나도 험이 많은 사람이지만 최선을 다해 살아왔는데 하여튼 뭐 경험한 질책 달게 받겠다 뭐 이렇게 가야 되는데 자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어느 여론조사에서는 대권 후보 반열에 올랐다 이러니까 갑자기 붕 뜬 거죠, 이게. 그러다가 다시 이제 다리가 땅에 딛고 아까 청문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게 원래 맞는 자세죠. 모든 건 청문 가서 진지하게 성실하게 청문에 임하겠다 해야 되는데 처음에 이제 이게 키가 좀 안 맞았는데 이제야 비로소 키를 맞추는 그러니까 정치를 전혀 하신 이완구 후보자도 약간 이렇게 언론의 과잉 관심에 붕 뜨거나 하는 느낌을 저는 좀 받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 이완구 후보자가 원내 대표로서 야당과 협상력을 잘 보여줬어요.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도 하고 도지사도 했기 때문에 많은 검증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진부한 품목은 나오지 않기를 기대했던 거거든. 부동산 투기 문제라든지 아주 무슨 오래전 특강 문제라든지 이런 지저분한 아주 고위공직자들 지금까지 여러 번 대풀했는데 이건 없으리라고 기대했는데 그게 나오니까 이게 다시 문제가 되는 거고 또 이왕이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야당이 덮어둘 수 없으니까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그렇다 치더라도 그 주변까지도 뭐 아들, 며느리, 뭐 친구까지 참 뭐 정인으로 다 끌어들여가지고 망신 주려고 하는 그런 청문회에서는 안 돼. 꼭 그 사람 필요하다면 그런 건 비밀 정보를 정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번 게 이걸 반드시 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 이완구 후보자만을 위해서가 아니고 나중에 그 뒤에 다시 청문회에 오를 고위공직자들을 위해서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개각이 왜 늦어졌어요? 이 청문회 과정을 보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그 예정 후보자들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안 돼, 이거. 네, 지금 또 청와대 개각 문제가 큰 관심인데요. 일각에선 이 후보자가 총리에 임명되면 개각에 필요한 임명 제청권을 행사하려 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당연하죠. 김무성 대표도 이제 그 원내대표 연설에서 총리는 이제 인사제청권 행사하라 뭐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인사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총리가 이제 특히 장관 같으면 강요제청권을 행사하는 그 수순과 모양이 좋죠. 총리한테 힘을 좀 실어줄 필요가 있고 또 대통령 인사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개각 부분은 이완구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 이후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럼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완구 총리 후보자의 발언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개각하고 나하고는 뭐 지금 단계에서는 연결이 잘 안 되는데 나는 뭐 청문회 준비만 하고 있으니까 당장이야 뭐 청문회에 집중하고 열심히 준비해야죠.
네, 당장은 청문회에 집중하겠다. 어떻게 보세요? 개각 시점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한 건가요? 뭐 지금 본인이 지금 아까 박성호 소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인사청문회에 임하는 자세도 로키로 가졌는데 지금 갑자기 다음 개각은요 제가 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헌법에 있는 총리의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겁니다. 네. 이 얘기 하시겠어요? 이 얘기 할 수가 없죠. 당연히 일단 인사청문회에 집중한다고 하고 그다음 이제 개각에 이제 참여를 할 텐데 중요한 거는 사실 개각에 대해서 방향을 대통령께서 어떻게 잡고 계시느냐, 원내대표 선출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일 거느냐, 그게 중요한 거겠죠. 실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미 개각 밑그림을 그렸는데 네. 최근에 이어지는 여러 가지 이슈로 지금 이걸 좀 바꾸려는 건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대통령의 고민이 굉장히 깊다고 생각하는 게 물론 이제 유승민 원내대표가 좀 생각보다 좀 크게 해야 된다고 압박을 한 것도 있는데 어찌됐든 지금 국정 운영의 동력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지지도 최저고 그러면 새로운 동력 확보가 이제 초점이죠. 그럼 새로운 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인사쇄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야당도 지금 이제 비박 원내대표가 나왔고 이 상황에서 대통령이 전국에 이니시티브를 지려면 어느 정도의 폭으로 개편할 것인가가 핵심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랬다 지웠다 여러 가지 지금 대통령의 고민이 상당히 깊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봅니다. 개각은 설 전에 이루어질 거로 보십니까? 일단 끝나고 그 문제도 조금 지켜보면서 개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김기춘 실장 후임자가 누구냐 아니면 비서 3인방의 거치 문제냐 이것도 아마 제 느낌으로는 지금도 제로 베이스에서 놓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대반전이 없다면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썼다 지웠다 한다는 것이 이런 그림을 하나 만들었다가 또 지웠다가 만들었다 지웠다기 때문에 아마 지금 대통령이나 청와대는 그야말로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검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네, 박근혜 대통령 아까 저희도 스튜디오에서 하긴 했습니다만 우유 건배 제의도 하고 또 티타임도 가지면서 소통의 행보를 좀 보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자, 진중권 동양대 교수가 어제 있었던 그 골프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비판적인 SNS 글을 올렸습니다. 지금 보시면 뜬금없는 골프 활성화 방안 라고 하면서 서민 증세, 골프 감세 이분들이 드디어 정신줄을 놓으셨다라고 약간 좀 세게 발언을 했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신 교수가 저렇게 골프 활성화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는 거는 자기 자유인데 진실을 제대로 지적한 거 아닙니다. 네. 서민 정세를 하고 이런 식으로 자꾸 교수가 해석을 하는데 지금 정부가 지금 골프 활성화하자 하자는 것이 서민 정세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 지금 우리는 국민 소득이 3만 달러가 넘은 나라에서 말씀이죠. 골프 대중화를 가지고 지금 시비를 건다든지 공직자들 골프 저걸 가지고 검정령을 얘기한다는 건 말이나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골프 활성화를 얘기하는 것은 경제 활성화하고 관련해서 그런 의미로 했을 겁니다. 그걸 정치적으로 저렇게 해석해가지고 악의적인 비판을 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저분은 미학을 전공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좀 관심병 환자가 아닌가 싶은 게 난 진종훈 교수가 정신줄을 놓았다 생각하는 게 미학을 전공했으면 미학 부분에서 자기가 비평을 하면 모르겠지만 배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그러니까 소비자 인하라는 것은 골프 산업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진 거 아닙니까? 정부도 방향을 못 잡고 있는데 이걸 무슨 서민 정세, 골프 감세 이렇게 딱 대립구도를 만들어서 저렇게 혹세무민하는 것은 좀 심하게 얘기하면 저분이 좀 정신줄을 놓고 있는 것 같아. 자기가 전국문에서 얘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뭔가 이렇게 이제 이분법적 대칭, 서민과 재벌, 이런 일종의 이런 극단적 이분법이 통하는 시대는 아니죠. 세금 문제야말로 정교하고 복잡한 문제인데 저런 식으로 좀 혹세무민해서 될 일인가 싶습니다. 하여튼 국민 정서와 관련해서 좀 논란은 계속 될 것 같습니다. 골프 이 문제가 어제 최경환 문제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아까 국정운영 동력 얘기했지 않습니까? 경제는 신호등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경제 주체가 좌회전할 건지 우회전할 건지 신호를 명확히 줘야 되고 빨간불인지 파란불인지인데 지금 시장에서 지지도가 떨어지니까 좌회전 우회전이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산업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소비세를 인하할 수밖에 없겠죠. 그 소비세를 인하하자니 정세 논란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팡질팡 갈지자 걸음을 걷는데 저는 지지도와 관계없이 좀 이렇게 원칙을 갖고 정부가 좀 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시장에다가 사인을 우회전이면 우회전, 좌회전이면 좌회전 명확한 사인을 줘야지 혼선이 안 생기지. 지금 시장에는 불이 4개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좌우회전, 파란불, 빨간불 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경제 주체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것이죠. 네, 다음 주제도 SNS에 어제 오른 글 하나 보여드리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사진 한 장 보이시죠? 바로 주인공이 이 신인미 황선 토크 콘서트에 사제 폭탄 테러를 가했던
오모군으로 추정이 되는 남성입니다. 지금 화면 밑에 보시면 컴퓨터 화면이 있고 그 밑에 두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부 파티를 갖기로 했다는 건데 출소 인증 사진을 올린 거거든요. 보시면 폭죽 만들다가 뭐 국가수에서도 폭발성 없다고 결론 지었으니까 해명이 되더라. 뭐 기분이 너무 좋은 관계로 두부 파티를 갖기로 했다라고 SNS에 오군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글을 올렸습니다. 반성하는 기미 전혀 보이지 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게 진짜 오군이 맞나요? 그러니까 지금 추정인데 왜냐면 제가 그 말씀 왜 드리냐면 저도 확인해보지 않았는데 오군이 아마 벌써 출소를 할 때가 됐나 아직 재판이 다 끝나지 않아 왜냐면 사건이 난 지가 사실 몇 개월 되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구속 기소되고 글쎄 1심에서 얼마 받아가지고 확인이 작정됐다 제가 보도를 못 봤는데 과연 저 사람이 진짜 오군이 출소한 게 맞는지 일단 우리가 좀 확인해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오군이 출소한 게 맞다라고 하면 그건 정말 저건 정신 못 차린 거죠. 그리고 오군이 네. 아니라 누군가가 오군을 사칭해서 저렇게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오군 우리는 아이디로 들어왔다고. 오군 아이디로요. 네. 예. 그렇게 되면 일단 그러니까 오군으로 이제 추정하는 것 같은데 네. 만약에 오군이라고 하게 네. 되면 그리고 그럼- 이 전주지법 소년부에서 형사처분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지금 전주지검으로 재반송을 했대요. 그러면서 일단 풀려나서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일단 있는데요. 그럼 예. 오군이 맞네요. 그렇습니까? 그럼 일단 오군이 맞는 건데 아이디로 맞다고 하니까 근데 그러면 저건 굉장히 전혀 실망스러운 게 제가 더 사실 눈길이 가는 거는 네. 화면에 나오죠. 자기가 받은 편지를 이번에 공개를 했습니다. 예. 지금 말하자면 그러니까 격려 편지, 뭐 위로 편지 이런 건데 문제는 지금 뭐 국회의원의 편지도 있어요. 지금 보시겠지만 국회의원 하태경 의원. 네, 하태경 의원의 의원. 이름도 보이죠. 지금 뭐 박정희 정권에서 국회 부의장 지냈던 장경순 자유수호 국민운동 의장도 이렇게 좀 격려의 의미의 편지를 보냈다고 하는데 하태경 의원 물론 아이가 좀 우울해 보여서 그런 거지 격려할 의도는 아니었다. 잘못된 것은 나도 잘못했다고 지적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저 내용이 보니까 뭐 이렇게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폭력적인 방법은 안 된다. 그 다음에 뭐 관심이 많으면 이런 책을 좀 읽어봐라니까 뭐 하태경 의원이 편지를 보낸 거에 대해서 뭐 크게 문제 삼을 건 없다고. 네. 그 행위를 격려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항상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라라고 했다는 거니까 그거 자체가 문제 삼을 건 없지만 저게 지금 이제 뭐 이념적으로 이제 그 예각적인 어떤 대립, 그 다음에 영웅 만들기 이건 사실은 좀 삼류 수준에 가까운 것이죠. 저게 뭐 어떤 형태든 우리가 마이스 얘기하는데 뭐 우리 종교 대립은 아니지만 저런 식으로 뭐 어떤 테러를 해서 되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좌우의 문제도 아니고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친구를 격려한다든지 저 친구가 사랑스럽게 뭐 어느 특정 사이트의 영웅이 된다든지는 대한민국 발전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한군을 위해서도 한마디 변명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경연문을 썼다는 장경순 전 국회 부의장, 자유수호 국민운동을 쭉 끌고 오고 계시는 분인데 그런 분 입장에서 볼 때 황선 씨나 신현미 씨와 같은 그런 정부 콘서트의 젊은 용기를 가지고 강력하게 대시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용기를 평가해주는 하는 입장입니다. 저도 그와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너무 일방적으로 그렇게 한쪽만 그렇게 해서는 옳지 못하다고 봐요. 네, 여기서 잠깐 오늘 아침에 들어온 속보 하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남의 무허가 판자촌인 구룡마을 개발 사업을 두고 강남구청이 오늘 오전 8시에 행정 대집행에 들어갔습니다. 구룡마을 자치회관 을 지금 건물 존치 기한이 지난해 12월 31일까지였는데 지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법 건축물이라고 하고서 지금 구룡마을 주민자치회관에 용역 한 300명 원 정도를 등원해서 행정 대집행에 들어간 건데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현장 사진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주민들이 지금 펜스를 치고 앉아서 지금 용역들의 진입을 막고 있는 모습입니다. 요즘 실시간으로 나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7시 50분부터 한 300여 명의 용역을 동원해서 진입을 했고 주민들도 지금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물리적인 충돌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속보를 봤고요. 예. 그럼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황선 신은미 사건이 거의 마무리된 거로 봐야 되나요? 그 황선 씨는 이제 구속 기소가 됐으니까 됐고. 재판 과정이 남아 있는 것이고 이제 신은미 씨는 미국 갔을 때 이제 또 어떤 형태의 활동을 할 것인지가
이제 관심이 가는 대목이고. 오군이 이제 어떤 처벌이 내려질지도. 그건 좀 지켜봐야 될 네. 대목인데 어찌됐든 저도 이 그 종북 문제에 대해서 입장은 배 대표님이랑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를 바가 없지만 대한민국 사회가 그래도 이제 선진화된 사회인데 이렇게 물리적 방법을 동원한다는 네, 그건 그것은 절대 찬성해서는 안 된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도 한군이 그 폭탄 테러니 뭐 이렇게 폭력적인 폭력을 행사하고 그 자체를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오늘 세 분과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골든타임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